내 동생의 이름은 던이다. 내가 11살이고 던이 아기였을 때 내가 그 애를 몹시도 아프게 했다. 게다가 동생에게 한 짓이 나중에 어떤 문제를 가져올지 전혀 알지 못했다. 난 그냥 좋은 일을 하고 싶었을 뿐이었다.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할 만한 무언가를. 부모님은 나를 오랜 시간 어디론가 보내버렸다. 사람들이 왜 하나같이 화가 났는지 나는 알 수 없었다. 동생이 너무 보고 싶었다. 더 슬펐던 사실은 나를 이해하리라 믿었던 사람들이 나를 배신했다는 생각이었다. 6년간의 입원 끝에 나는 다시 동생을 볼 수 있었다. 내가 병원에 있는 사이 부모님은 모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대신 이모 부분에 들어가게 되었다. 두 분 다 정신과 의사였다. 모두 나에게 있다는 그 질환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래도 두 분은 내 치료 과정을 통해 점점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으리라 믿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맞았다. 나는 누구도 다치게 하지 않았다. 그런 생각만으로도 혐오감이 들었다. 더는 나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었다. 이모와 이모부의 주시하에 나는 다시 던의 인생에 재등장했고 곧 동생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자랐는지 알 수 있었다. 던은 내 기억보다 훨씬 더 완벽했다. 여동생을 빤히 바라보면서 혹시 아직도 내게 6년이란 긴 시간을 갖춰야 할 정도로 동생을 해하고 싶은 성향이 있는지 문득 궁금해졌다. 천천히 동생의 몸을 살펴보았다. 작은 발, 좁은 어깨, 얇은 팔, 그 끝에 달린 양손. 세상에 그 앙증맞은 손. 하지만 동생을 바라보면서 행복 이외에는 어떤 느낌도 생기지 않았다. 아니, 절대 던을 해칠 일은 없을 것이다. 내가 동생의 작은 손에 뽀뽀를 하자 이모와 이모부가 기쁜 듯 웃어 보였다. 돌아온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깨어난 나는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이모는 바닥에 붙은 진흙을 청소하고 있었다. 진흙 발자국이 복도와 부엌, 그리고 계단 반 정도까지 묻어 있었다. 나보다 먼저 일어난 던이 꾸중을 듣고 있었다. 아무리 항의하듯 순진한 눈빛을 보내도 이모는 꿈쩍하지 않았다. 다른 가족이 다 일어나지 않으면 던도 밖에 나갈 수 없었으니까. 위험한 데다 누가 봐도 집안이 온통 난장판이 되지 않았는가. 그러니 앞으로 더는 이러면 안 된다고 했다. 더는 슬퍼 보였다. 난 뭐라고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희망이 깜빡이는 것을 느꼈다. 그 후 2주 사이에 진흙 발자국이 3번 더 나타났다. 처음 2번에 더는 큰 호통을 들었다. 3번째엔 엉덩이를 맞았다. 동생을 때리지 말라며 이모부에게 울고불고 매달렸다. 동생의 잘못이 아니라고 했다. 그러자 이모부는 아무 말 없이 던을 발자국 옆에 세우더니 나에게 보라고 했다. 크기가 똑같았다. 그러자 깜빡이던 희망이 모닥불이 되었다. 그날 밤 나는 침실 문 밖에서 웃음소리를 들었다. 높은 톤으로 여자아이가 까르륵거리는 소리였다. 심장이 쿵쾅댔다. 두 눈을 감고 그 소리를 들으며 속으로 작은 진흙 발자국과 던의 작은 손에 입술을 대던 모습을 상상했다. 작고 귀여운 손이었다. 다음 날 아침 던은 또다시 엉덩이를 맞았다. 바닥에는 전보다 더 많은 진흙이 묻어 있었다.
이번에는 손자국도 나 있었다. 이모부가 던을 혼내는 동안 나는 그를 향해 소리를 쳤다. 저건 던의 손자국이 아니에요. 저것 보세요. 던이 아니라고요. 진짜예요. 내 동생에 대한 부당한 처우로 절망과 슬픔에 얼룩진 나는 집을 박차고 나가버렸다. 몇 시간인지 모르게 달렸다. 발이 뻣뻣하고 폐가 타는 듯한 느낌과 함께 발이 젖은 산흙을 스쳤다. 그리고 마침내 내가 원했던 장소에 도달했다. 옛날 집에서 1km 이상 떨어진 그곳. 6년 전 내가 끌려왔던 그 옛날 집. 지난번에 왔을 때보다 훨씬 더 커져버린 오크나무 아래, 그러니까 내가 숨었던 그때보다 더 커진 나무 아래 진흙 사이에는 10개의 구멍이 있었다. 그리고 내 마음속 모닥불은 기쁨에 따라 화산처럼 터져버리고 말았다. 다시 이모네 집으로 달려가는 동안 내 뒤로 산이 어지러이 흩날렸다. 집 근처로 갔을 때쯤 누군가 소리를 지르는 것이 들렸다. 한 발 한 발 집이 가까워질수록 고함이 잦아들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몇 걸음 남지 않았을 때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뒷문을 열고 천천히 둘러보려고 했다. 완전히 망가져 엉클어진 이모와 이모부의 몸뚱아리가 부엌 한쪽에 널브러져 있었다. 바닥에는 진흙과 피와 수없이 많은 발자국으로 엉망이 되어 있었다. 더는 거실 한가운데에서 활짝 웃고 있었다. 그리고 다른 아이들도 마찬가지였다. 던이 태어났을 때 난 동생을 어찌나 사랑했는지 아플 정도였다. 언제나 동생의 주변에 있고 싶었다. 엄마가 동생을 씻기는 동안에도 주변을 맴돌고 아빠가 기저귀를 갈 때도 내가 도와주고 싶었다. 내 방에서 혼자 자는 것도 거부했다. 동생이 검진을 받으러 가야 할 때도 나는 부모님에게 애걸복걸해서 같이 가려고 했다. 동생이 내 시야 밖으로 사라지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다. 이렇게 시간이 흐르자 부모님은 나와 대화를 시도했다. 동생을 향한 내 행동이 정상이 아니라고 느꼈던 것이다. 내가 동생에게 큰 신경을 쏟는 것에 대해서는 기뻐했지만 점점 종속적인 관계가 될까 두려웠던 것이다. 그래서 나는 동생과 온종일 함께할 수 없게 되었다. 너무 절망스러웠다. 어느 날 오후 엄마가 씻고 아빠가 근무하는 사이 나는 아기 침대에 누워있던 던을 바라보았다. 던은 나를 바라보며 꾸르륵거리는 소리를 내며 미소를 짓더니 그 작은 손을 흔들었다. 그 손에 뽀뽀를 했다. 그 작은 손가락 하나하나에 전부 입을 맞췄다. 그 순간 나는 내가 원하는 만큼 동생을 보지 못하게 된 그 상황을 해결할 방법을 깨달았다. 내가 던의 완벽한 손가락을 물어뜯자 동생이 비명을 질렀다. 그리 오래 걸리진 않았다. 그 짓을 하면서 나도 끔찍하다 생각이 들었지만 결국 나중에 다 좋으리라 생각했다. 그리고 최대한 빨리 숲으로 달려가 손가락을 묻었다. 결국 던의 손가락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다. 6년이 지난 지금 이미 생명이 꺼져버린 이모와 이모부, 그 시신 앞에서 던의 어린 얼굴을 찬찬히 살펴보았다. 던은 상황에 대해 혼란스러워했지만 나를 보자 행복해 보였다. 안전하고 익숙한 그 얼굴이다. 던은
나를 향해 팔을 뻗어 안았고 손가락이 없는 그 손이 내 등을 감쌌다. 모두가 미소를 지었다. 수년 전 작은 손가락에서 탄생한 10명의 던이 우리의 포옹에 동참했다. 내 계획은 완벽했다. 내 인생에서 6년이라는 긴 시간을 앗아갔지만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다. 이제 다시는 내 동생과 이별하지 않아도 돼.